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인데도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오늘 저희가 생방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추석 때 이렇게 강화도 그리고 강화도 네. 부속섬 송모도 이런 데 가서 뭐 트레킹, 산행, 펜션 그리고 골프 원래 이렇게를 하거든요. 우와, 부럽다. 예, 이게 종합 세트로 노는데 네. 이번에도 예, 그렇게 좀 놀다가 네네. 좀 발목이 안 좋아져서 일찍 예, 귀경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발목이 안 좋아지셨으면 백봉 드셔야 되는데 또. 예, 아니 좀 무리하게 제가 스케줄을 너무 무리하게 잡아서 산도 좀 너무 좀 많이 탔고 네네. 또 과음도 좀 술깨 믿고 좀 달렸고 이래가지고 저희는 이 광고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럼 술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알코올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한 푼만 먹으면은 바로 또 술 다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술 마시기 전에는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한 네이처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변 대표님 추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뭐 가져갔죠. 저는 뭐 이제 네. 강화도 가져가서 네. 술 마신 다음 먹고 네. 다음 아침에 먹고 네. 한 2개는 먹으면은 뭐 웬만한 숙취는 뭐 다 해되는데 네. 너무 믿으면 안 되겠다. 너무 믿으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을 마실 때 이거 먹으면 도움 되는데 네. 이거 믿고 과음은 또 안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행복 골프 훈련소입니다. 여기도 우리 변 대표님이 또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 골프 이 창업자 김원 소장하고 성모도에서 또 골프 라운딩을 좀 했었죠. 네. 네. 좀 잘 치다가 또 좀 발목이 좀 안 좋아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추어분들이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이 프로 스타일로 가르쳐 주면은 프로만큼 몸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 적당한 일반인들의 몸에 맞춰가지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타수를 낮춰주는 그런 훈련소, 연습장이에요, 연습장. 네네. 그래서 내가 골프를 배우고 싶다, 그럼 전화해서 한 60개 지금 프랜차이즈가 돼 있으니까 네네. 가까운 데 가시면 되고 이걸로 하면 창업을 하고 싶다. 뭐 골프를 잘 못 하시는 분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건 연락처대로 전화하셔가지고 상담도 할 수 있고요. 체인점 문의도 가능하답니다. 네, 봐주시고요. 그 추석에 어떻게 보름달은 보셨어요? 네, 아침에. 예. 아침에 보름달을 보셨다? 예. 아침에 있더라고 보름달이. 아침에? 그럼 밤새워서 술 드셨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밤에는 이게 이 구름 때문에 안 보였어요. 아침에 왔습니다. 아침에. 뭐 혹시 뭐 소원을 빌거나 그런 적도 있습니까? 저는 원래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합니까? 네. 저는 빌었습니다. 내년 추석에는 윤석열 대통령 안 봤으면 좋겠다. 내년 추석이요? 예. 내년 설로 할까? 네? 내년 설이 좀 빠르겠네요.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저는 이제 내린다고 제가. 그럼 이제 내년 추석에는 안 보는 거죠. 예. 그런 소원을 좀 한번 빌어봤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이야기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가기 전에 그 전에 넘어야 될 산인지 언덕인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야기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고민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고민하면은 갈라지기 때문에 제가 마키아벨리가 아니겠죠. 일주일 만에 하니까 일단은 해임 건의안부터 들어가라 그러면은 해임 건의안부터 들어가면 이건 지금 이견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파면을 요구했잖아요. 그럼 대통령한테 파면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해임 건의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국정감사 때 이제 한판 붙을 거 아니에요. 또 사고 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은 해임을 안 시킬 거 아닙니까? 절대 안 시키죠. 그렇죠. 그러면 11월 달에 이제 탄핵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내부에서. 그럼 빨리 해임 건의안부터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일단 변 대표님 그 제안은 빌드업을 좀 해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예, 뭐 해임 건의안은 원래 사실은 윤석열 정권 이전에는 100% 다 해임을 시켰어요. 그렇죠. 예, 심지어 박정희도 해임을 시켰습니다. 박정희조차도. 근데 이걸 윤석열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의미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또 역풍 어쩌면서 또 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1차적으로 해임 건의안부터 빨리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일각에서는 뭐 역풍 이야기도 있지만은 사실상의 속내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캐비넷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혹시나 뭐 변 대표님이 관련해서 좀 들은 이야기는 없어요? 아니 뭐 전방위로 뭐
검찰 권력을 갖고 남용을 수사를 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근데 그 캐비넷을 좀 무력화시킨 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기각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 정권인데도 그 1년 이상을 저렇게 털었는데도 구속을 못 시키고 반면에 지금 소영길 대표는 지금 프랑스에서 끌고 와가지고 5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소환도 못 하고 이런 네. 걸 보면은 검찰 권력이 세지가 않다. 그 정철승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잘 써놨던데 네. 검찰 권력 과대포장돼 있다. 판사 한 명이 박살낼 수 있는 권력이다, 검찰 권력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 옛날에 군사 정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약체 권력인데 뭔가 이 과대포장돼 있는 부분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 기각되면서 거품이 빠지니까 이런 거에 겁먹으면 안 되죠. 그 이야기는 굉장히 와닿는 게 변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잖아요. 사실상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권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허약한 권력인데 민주당은 과대표정해가지고 과잉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방송 나온 논객들이 네. 툭하면 윤석열은 무자비하다, 포악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마치 뭐 압수수색 한 400번 한 게 엄청난 무자비한 일처럼 느껴지는데 물론 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지만 그렇죠. 네. 압수수색을 400번 했다는 얘기는요. 얘들이 엄청나게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군사정권 같아서 압수수색 뭐 합니까? 그냥 잡아가면 되지. 네네네. 그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 교사시키고 압수수색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품이 좀 빠지는 과정이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을 날려버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넌센스 질문. 압수수색 300번 하고 고문 한 번 오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를 들면요. 네. 저는 압수수색 한 번도 안 당했어요. 네. 압수수색 한 번도 안 당하고 바로 구속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를 잡아넣었을 때 당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이 3차장인데 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대통령 법무장관 되면서 권력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거는 현장과 조금 멀어졌어라는 법원 장악이 안 되는 거죠. 법원 장악이 안 되는 법원 장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법원이 지금 이탈하고 스스로 법원 장악을 어떻게 보면은 망쳐놓은 게 네. 대법원장을 거의 이거 도저히 뭐 시정 잡배 같은 사람을 앉혀놓으니까 이번에 아마 법조 관계자들은 대부분 법리적으로는 기각인데 이 진행되는 과정 볼 때는 이제 인용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네네. 막상 기각되니까 어떤 판단 내렸냐면은 야 대법원장을 저런 사람 앉혀놓으니까 이 일선 판사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강한 시그널 준 거 아니냐 법원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법원장 시키냐. 네. 그 정도로 대법원 자체도 장악 못하는 무능하고 약체 정권이라는 거죠. 변희재 대표님 해석은 이거네요. 너무 엉터리인 자신과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는 대법원장을 추천을 하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부장판사 이하 밑에 판사들은 불만을 가지고 한번 해볼만 하는 거죠. 이건 네. 야 이거는 좀 한번 엎어보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런 부분들이 대법원장이 되면 이제 승진에 직결되는데 그렇죠. 저런 시정잡배가 대법원장 되면은 시정잡배 같은 애들이 승진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좀 열심히 한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거. 그러니까 실패한 거면 다 대법원장하게. 네. 그럼 지금 변희재 대표님은 지금 대법원장 임명권 문제도 야당에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네요. 무조건 반대하죠. 이거는 법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윤석열식 법원장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이제 부결시켜야 되는 거죠. 동의안을. 제가 한 번씩 변 대표님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참 독특한 해석이기도 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해석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역으로 네. 근데 또 그런 식으로 또 분석하는 사람들 있던데 뭐 이게 부결됐으니까 대법원장을 가결시켜야 한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원칙 그대로 가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그건 판사들이 무리한 법원 장악에 대한 하나의 반란이다라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탄핵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결국은 변 대표님 생각은 한동훈 탄핵에 이어서는 윤석열 탄핵까지 가자는 이야기죠? 저는 윤석열 탄핵까지는 저는 뭐 안 가도 윤석열은 자진하야가 될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 네. 검찰 칼을 부러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건 검찰 칼밖에 없는데 네. 그 칼이 생각보다 약하다 이거죠. 그러면 한동훈만 날려버리면요. 검찰 칼도 이제 완전히 무뎌지니까 아까 캐비넷 얘기 나왔지만 네. 캐비넷에 당하기 싫으면 싫을수록 빨리 한동훈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죠.
한동훈은 마음껏 날뛰게 놔두니까 지금 그나마 칼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번에 이제 한동훈의 탄핵 사유는 체포 동의안을 들고 와가지고 확대 과장해서 지 생각 가지고 막 찍어버린 거 아닙니까? 범죄자처럼. 그렇죠. 피의사실 공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황당무계한 직권남용도 있었죠.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 이전에도 노웅래 의원 때도 그랬었고 그 돈봉투. 이성만 인과 똑같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미 그때 탄핵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늦은 거지 탄핵이. 네. 이걸 다 묶어서 이걸로 탄핵시켜버리면요 이제 검찰이 힘을 못 쓸 겁니다. 아까 그 송영길 대표 쪽에 지금 이 반박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고 송영길을 뇌물죄와 입법노비를 같이 잡으려고 했는데 이 대표가 구속이 안 되면서 지금 송영길 대표 쪽으로 공격이 쭉 가는데 실제 아무것도 새롭게 발견된 게 없는데 그 송 대표 연결돼 있는 그 먹사연에 이미 후원금을 이미 그때 낸 거가 다 드러났잖아요. 후원금 낸 거를. 그걸 그냥 갑자기 뇌물로 바꿔가지고. 그거는 사실 돈봉투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옛날 이야기잖아요. 네, 전혀 관계없는 먹사연에 정식으로 후원금 낸 게 이미 압수수색에 가져갈 거 아닙니까? 네. 이걸 그냥 이제 와서 뇌물이라고 그냥 우겨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못 잡아놨어요. 송영길 대표도 못 잡아놓으면 정권 그냥 그 자체로 붕괴되는 건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송영길 대표 잡는데 총력전을 펼치겠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좀 하나 아쉬운 점은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가 탈당했다는 이유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방어를 안 해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참 잘못된 처사죠. 예를 들자면은 이번 그 정기국회 때 법사위 국정감사나 이럴 때 송영길 대표 건이라든가 변희재 대표가 주장하셨던 태블릿 문제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따져야 되거든요. 그건 아주 잘못된 처사여서 그게 정치적으로 시그널이 잘못 가면은 억울하게 또 구속되는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법리적으로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근처도 못 갔어요. 네. 근처에도 연결고리까지 가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공천 과정에서 돈봉투 의원들 감점 중이 뭐니 얘기가 나오던데 이런 얘기도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민주당 내부에서? 네. 이거 아직 지금 실체도 안 밝혀진 것 같고 검찰 수사를 또 인정하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검찰 프레임에 스스로 들어가는 건데. 아직 저거는 지금 명단만 공개됐지 아무 수사도 안 이루어졌는데 벌써부터 뭘 갖고 감점을 하니 많이 얘기하면은 검찰 수사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참 이 답답한 게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구속영장 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검찰 독재라고 인정을 했고 그것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라고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나머지 송영길 대표 그쪽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사만 부당한 거고 그쪽 수사는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리를 해줘야지 이거를. 그렇죠. 사실 이 돈봉투라는 게 당내 선거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치관계법에 의해서 엄격히 적용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한 명을 구속시켜가지고 윤관석 의원을 이제 6천만 원이 아니라 총액 2천만 원을 자기가 전달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걸 중간에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뒤는 모르겠다는 얘기니까 액수가 근데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 돌아가도 20명한테 이게 100만 원 이하라단 말이에요. 100만 원 이하로. 현직 국회의원이 당내 선거에 100만 원 받았다고 이게.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를 받으면 이미 판례상 그거는 벌금으로 이미 박희태 판례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때 액수 훨씬 컸어요. 그때 그렇죠. 총액이 8억인가 그랬는데 네. 결국 당내 선거에 대한 특성 때문에 매표 행위가 아니고 나눠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벌금형이니까 구속까지 나올 사안도 아닌데 이걸 민주당이 자꾸 검찰 프레임에다가 손을 들어주는 좀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자기 발등 찍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될 게요. 과거에 관행적으로 당내 선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검경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개입해서 정치관계법을 들이대려고 하면요. 선거가 있은 지 6개월 내에만 법률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선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6개월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법을 적용하려면 6개월 내야 되는데 사실 이게 1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도 굉장히 저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소시효가 사실상 이제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공소시효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선거 범죄를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쳐다보면은 이미 선거가 끝났어. 그럼 그 사람이 당선됐으면은 당대표든지 당내 선거 당대표고 뭐 공직선거하면 국회의원 업무를 해야 되는데 네. 검찰이 계속 인연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시효를 선거 관련해서 6개월을 정해놓은 건데 이것도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지금. 그리고 네. 이미 6개월이요.
수사만 지금 6개월 이상 하고 있어요. 수사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송 대표는 아직까지 소환도 안 나가겠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한동훈 탄핵이랑 맞물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 구속도 실패하면요. 그 자체로 정권은 절반 이상 무너져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검찰 정권이 생각보다 검찰 권력도 똑바로 못 쓰네. 그리고 이미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이미 지금 아예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아예 안 하잖아요. 지금. 네. 그 보수에서 윤석열 지지했던 첫 번째 이유가 문재인, 이재명 구속한다 그랬는데 문재인 아예 수사도 안 하고 네. 이재명은 실패했고 네. 저희 야인, 민간인에 불과한 소영 대표까지도 이제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 자체로 정권이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진보도 좀 뻔뻔해져서 잘 싸워라 뭐 이런 이야기를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송영길 대표 문제에도 민주당이 분명히 나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달아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궐선거인데요. 10월 11일 날 구청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실제 보면은 1개 구청장 선거에 불과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구청장을 사면을 시켜주고 윤석열 구청장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공천받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처럼 돼버렸거든요.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에 지면은 어떤 국민의힘의 동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는 거는 거의 뭐 확실시된 게 아닌가. 물론 아마 이제 여의도 연구소에서는 대통령실내가 이길 수 있다고 보고서 올라갈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이제 이기는 쪽 얘기하는 거죠. 이제 민주당이 이길 때 이거 최소한 두 자릿수고 제 생각에는 더블 스코어 정도는 이겨야지만 진정으로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정도 이기면은 저 당이나 이 정권은 크게 흔들릴 겁니다. 네. 이게 강서구가 어쨌든 현재 국회의원 3명 다 민주당 의원들이고 2018년도 지자체 선거 때는 60대 25로 이겼더라고요,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야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서는 김태우가 2% 이겼던데 네. 강서구뿐 아니라 이쪽에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이 강북권이 원래 민주당 강세인데 여기서 만약에 10%나 더블 스코어로 민주당이 이겼다 그러면은 지난번 2020년 총선 때처럼 수도권 전체에서 국힘당이 이길 데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당 지지율 전체는 한 7% 차이가,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 180대 100석으로 뭐 거의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 지지율은 7%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수도권 특성이 7% 정도 이기면은 진짜 더블로 이기는 이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소선거 구조의 하나의 특성인데 그럼 강서에서 뭐 12% 이겼다, 20% 이겼다 이러면은 선거가 진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김기현 체제 붕괴는 확정이고 네. 한정석이라고 있어요. 보수의 KBS 스피릿 출신 농객인데 보수에서 가장 이 촉이 빠르고 먼저 움직이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타브레피쉬 조작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윤석열로 변절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번 추석 연휴 때 윤석열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이기려면. 예.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빨라서 그런데 대부분 이 사람이 가자는 대로 보수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벌써 윤석열 출당론이 나와버렸는데 강서구 선거에서 한 20% 정도 이겼다. 그럼 아예 꽤 많은 보수론자들이 윤석열 출당론을 얘기할 겁니다. 김기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1차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보궐선거에 지고 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보통 이제 김기현이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공천을 네. 윤석열이 했다는 게 다 공인이 돼버렸는데 네. 김기현은 계속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 안 된다고 하다가 김태우라는 사람의 대법 판결을 그냥 무력화시키고 무리하게 사면복권시켜서 출마를 시킨 거는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지.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10% 안쪽으로 민주당이 이겼다. 그럼 김기현 정도 정리하고 끝내겠지만 20% 채가 넘었다 그러면요. 이거는 이 보수 진영 내에서 윤석열 책임론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의 현역 의원들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국민의힘 현역이라는 게 지금 수도권에 없어요. 그렇죠. 네. 다 영남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네. 영남권은 지금도 공천만 되면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버티겠지만
수도권의 이 원외위원장들하고 이제 이 소수의 예를 들면 윤상현 정도 지금 네네. 이대로 선거를 못 치른다 이거죠. 이대로 선거는. 지금 윤상현도 지난번 총선 때 무소속으로 나와서 남영희 그렇죠. 3자 구도에서 이겼죠. 100표인가 뭐 200표 차로 170표. 지금 남영희한테 지는 걸로 나와요 윤상현이. 네네. 그럼 이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 윤상현 입장에서. 그래서 수도권 중심으로 아마 거대한 이제 이 반발이 나오겠죠. 그리고 약간 이제 이 정서적으로 이제 보수는 이해관계에 굉장히 빨리 계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의 이해. 네, 도저히 관계. 이거 선거 못 이긴다 그러면요, 뭐 네. 윤석열 출당시키는 일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홍준표가 박근혜를 출당시키는데 네. 지자체 선거 한 10개월 전입니다. 선거 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무차별 박근혜 출당시키는 데 있어서 다들 그냥 다 동의했습니다. 네. 박근혜 감옥에 있는데. 예. 박근혜도 출당시키는 당이 이 당인데 네. 이 선거 이번에 막 보궐선거 참패하면 참패의 원흉으로 다 공식화될 윤석열 정도 쫓아내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있었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현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검찰 권력이라는 사정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과연 현역 의원들이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이 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중간평가가 평가를 넘어서 아예 심판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검찰 권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뭐 총선에서 뭐 지난번처럼 또 한 100대 180으로 또 깨져버리면은 정권 자체가 날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그냥 참패하는 상황까지 윤석열을 어떤 식으로든 출당을 시키면서 세탁을 해가지고 선거에서 일정 정도는 이기려고 들지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참패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편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는 윤석열 출당 정도까지 가는 상황은 윤석열 탄핵도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까지 갔던 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네네. 김건희가 박근혜 탄핵은 보수가 했다고 얘기하듯이 네. 박근혜 탄핵은 김무성 유승민 보수가 한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민주당은 할 힘이 없었잖아요. 쪽수도 안 됐고 그리고 기회만 주면 야당은 해야 되는 거고 그 박근혜도 탄핵을 시켰는데 뭐 까짓거 윤석열 아까 말한 검찰 칼이 꺾인 윤석열 그리고 선거만 하면 참패하는 윤석열 이것 쫓아내는 거는 보수에서는 정말 하루면 가능했어요. 하루면. 아까 말한 대로 한정석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보수에서 윤석열 만세에서 변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윤석열 출당하자 얘기 나왔다는 얘기는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농객들은 대기를 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윤석열은 이 태극기 세력이랑은 여전히 이게 지금 융합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던 범태극기 세력은 윤석열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자리를 안 줬단 말입니다. 저희가 한번 나눠볼게요. 범인제 보수 세력을 태극기 세력, 유튜브 세력, 국회의원들, 현직 정치인. 자, 이렇게 나눠봤을 때 어디가 제일 먼저 바뀌어요? 일단은 현재 태극기 세력이라고 했을 때 유튜브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게. 연결돼 있어요. 그게 왜냐면 공천을 안 주는 게 거의 확정적되고 있어요. 태극기들은 유튜버든 뭐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유튜버인데 왜 민영삼은 자리 주고 왜 신혜식은 자리 안 주냐? 네. 민영삼은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고 신혜식은 탄핵 반대 운동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은 자리를 아예 안 준다는 게 공식화됐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자리도 안 주는데 이 사람들은 참패할 것 같다. 가장 먼저 반란을 일으키게 돼 있죠. 그러면 다른 보수를 만들겠네요, 그죠? 상징을 하나 만들어야지 솔직히 이 사람들한테 상업적 이익도 되고 또 다른 뭐 이후에 정치적 급부도 생기잖아요. 일단 윤석열은 쫓아내는 데는 동의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수도권 이제 위원장들 그리고 수도권 현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은 권영세 정도 빼고는 이쪽이 붙겠죠. 그래서 쫓아내는 데는 다 합의가 될 텐데 그럼 누굴 내세울 거냐에 대해서 저는 그 세 팀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데 1팀은 이준석, 유승민 세력입니다. 네. 우리를 데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 2팀이 박근혜. 박근혜. 네. 3팀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이제 태블릿 진실 투쟁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박근혜하고 약간 이제 사이가 이제 좀 구분이 됐어요. 저희 팀하고 봤을 때. 근데 결국에는 보수에서 윤석열을 쫓아내는 상황은 어느 상황까지 갔을 때냐?
지금 이미 이제 저도 추석 때 이 중국 언론하고도 좀 인터뷰를 해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에 중국 언론 또 나오게 돼 있는데 네. 외신이 나오고 그 외신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이제 유력 언론사가 같이 따라 붙어 있어요. 이게 태블릿 PC가 공론화됐을 때. 왜냐하면 이 이슈는 원래 보수의 이슈였기 때문에 보수 측에서 윤석열을 막아줄 방법이 없어요. 이 이슈는. 네. 그러면 이게 공론화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검찰 칼이 무너지고 선거는 참패하고 태블릿 조작까지 윤석열이 뒤집어 쓰고 있다. 요때 쫓아내게 된단 말이에요. 윤석열. 그렇게 되면은 태블릿 진실 투쟁하는 쪽이 가장 유리하죠. 이 상징적으로 나오기가. 그래서 유승민, 박근혜 진실 투쟁 세력이 상호 경쟁을 하는데 태블릿 PC가 어느 정도 폭발력 있게 나갔냐에 따라 가지고 요 차기의 이 보수의 리더가 되는 거는 좀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준석, 유승민 세력은 태극기 유튜버와는 원래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원수지네, 원수지. 네, 원수지가 안 들인 거고. 또 자, 태극기 유튜브 세력이 뭐 이념적인 걸 떠나서 상업적 이익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해봐야지. 좀 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상업적 이익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유승민, 이준석과 이 태극기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네, 물과 기름이고 특히 이제 태극기 쪽에서 윤석열로 이제 변절을 하는 과정에서 이 유승민, 이준석을 과도하게 죽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변절을 정당화하려고 이게 이준석, 유승민을 죽이는 논리가 박근혜를 탄핵했다고 죽이는데 아니 네. 탄핵의 주범은 윤석열이야. 윤석열이다. 네. 근데 글로 변절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유승민, 이준석을 죽이기로 들어와서 지금은 거의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에 있어가지고 네. 쫓아낼 때도 어쨌든 태극기들이 쫓아냈을 때가 가능해서 유승민, 이준석을 데려온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야, 이거 재밌다. 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이제 전통적인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합리적인 개혁 보수로 정리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네. 아니, 그쪽 팀은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약간 박근혜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예. 자. 박근혜로 가면 이제 완전 구태로 가는 거죠. 박근혜로 가면. 옛날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박근혜가 혁신하지는 않습니까? 안 되죠. 혁신 불가능한 사람. 똑같이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쪽이 제일 짭짤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슈퍼챗도 제일 많이 쏟아질 지금 거고. 노리고 있는 거 확실한 게 시장바닥 왜 다닙니까? 박근혜가 갑자기.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세력이에요. 세 번째 제가 얘기한 최대집 이현주 등등이 하는 이 사람은 진실투쟁 같이 하거든요. 이 세력이 잡는 게 국가적으로나 보수적으로나 아마 가장 나은 선택이에요. 가치로나 이제 미래를 보면 맞는데 지금 아스팔트라든가 극우 유튜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 최대집하고는 전혀 문제가 같이 아스팔트 세력이니까. 네. 이 사람 최대집 세력은 이제 올드라이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뿌리가 같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결합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좀 최대집 대표도 그걸 좀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애초에 이제 다시 보수 안 가겠다 생각하니까 막 보수 변절자 까는데 최대집 대표가 그렇게 보수 변절자들 그렇게 세게 때리진 않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또 들어온다. 윤석열이랑 뭐 얼마나 뭐 같이 가겠냐 그런 생각들 해서 최대집 대표랑 결합되는 건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 제가 이야기했던 변수 현역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제도권 사람들의 문제인데요. 이 사람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보수 세력이라든가 여기과 호흡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수도권은 문제가 없고 수도권은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을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을 우리가 총선 때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에서 쫓아냈다는 얘기는 이미 윤석열 심판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 감옥 보내느냐 어디 윤석열이가 일본으로 도망가 요것만 남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이 윤석열 심판론을 막기 위해서 보수에서 먼저 윤석열을 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자, 거기까지 제가 동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수도권에서는 다 찬성하죠. 예, 동의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버라든가 이 아스팔트 운동이라든가 이 급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의 성격상 상업적 이익이라든가 어떤 뭐 정치적 상징 이런 걸 따라가야지 솔직히 뭐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제도권 정치인 내에 그 뭐 전통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는 계보라든가 리더라든가 그런 사람이 없어도 되냐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박근혜 정도 말고는 네. 사실 이제 뭐 상징적 가진 사람도 없고 네. 박근혜 하나 정도인데 지난번에 이제 홍준표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상징성을 다 깨트렸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는 하나 특성이
개파 논쟁이 없다. 보수는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노선 논쟁도 없고 단체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변절도 단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보수를 박살낸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출신이 보수 와서 대통령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논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 하나 오면은 그냥 똘똘 뭉쳐서 올려버리면 된다는 걸 하니까 그 과정에서의 상징성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지명도나 인지도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큰 의미 없어요. 보세요. 제가 그래 더 저급하게 표현을 드릴게요. 누구 이름 팔아야 슈퍼챗 쏟아지냐 이 말이야.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게 의미가 없다.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명분 있는 사람 올려버리면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인지도나 이런 게 영향력이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스팔트 운동하고 대형 유튜브 몇 개가 딱 뭉쳐가지고 그 딱 하나 띄우면은 수도권에서 띄우면 되는 거지. 이거 갖고 무슨 뭐 그러니까 지도자를 따라간다는 이제 이런 거보다는 스스로 그냥 이 자기들 이권을 챙겨줄 수 있는 권력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뭉쳐있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유승민, 이준석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너무 많이 칼질해놨기 때문에. 아니 유승민, 이준석이 들어오면은 똑같은 문제가 또 벌어질 거 아닙니까? 윤석열도 자리 안 줬는데 주겠어요? 이준석, 유승민이? 여기랑 결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박근혜는 자기가 전권을 주겠다는 생각보다는 적당히 이 자기 명예복무하는 선에서의 요 정도만 되면은 윤석열이든 누구든 뭐 연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뭐 과거처럼 완전 상황으로 딱 뭐 뭉쳐진다거나 그렇게 스탠스를 가고 있지 않아요. 어찌 보면 좀 약간 지위주의 비슷하게 좀 간다고 봐야죠. 박근혜는. 적절한 수준의 명예회복만 되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터뷰가 딱 그랬어요. 중앙일보 인터뷰가. 그렇죠. 윤석열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렇다고 이걸 바로 이 자기 억울함을 풀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적당히 보면서 상황 보고 이기는 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참 이게 특정인을 제가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윤상현 같은 사람이 갑자기 막 이 아이콘이 되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윤석열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뭐 윤상현이 나쁠 것 하나도 없잖아요. 유승민, 이준석처럼 이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윤석열을 쫓아내는데 윤상현이가 완전히 앞장선다.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강서구 청장 선거 이 결과하고 이 태블릿 PC 문제가 제일 큰 변수인데 요 흐름을 놓고 누가 이 두 개를 갖고 윤석열을 쫓아내는데 가장 앞장섰냐. 여기서 결론 난다고 보는데 윤상현은 원래 스타일이 어느새 윤석열 타도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능한 사람이죠, 충분히. 관상은 뭐 그 양반도 만만치 않은 관상이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박근혜에게 옆에 붙어가지고 김무성과 싸우더니 어느새 무성 형님으로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새 또 윤석열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윤석열 타도 외쳐도 뭐 저는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녹방 아닙니다. 완전 그 생라이브 실방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당에 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강서구청장 선거 이기면 더 그럴 것 같아요. 한 15% 이겼다? 야 이제 드디어 또 우리가 압승이구나. 이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고 하면 보수는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패배하는 길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수가 훨씬 더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권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가차없이 쫓아내고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럼 민주당은 또 멍하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 윤석열은 이제 심판이 됐어. 저는 아마 총선 전에 일본으로 날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그럼 민주당은 누구 심판할 겁니까? 막 바꿔서 들어왔는데. 야, 사실 이렇게 동의 안 되는데 변 대표님 이야기만 들으면 솔깃해져 굉장히. 그러다 선거 또 지는 수 있어요, 민주당.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민주당은 보수가 윤석열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윤석열을 더 때려 부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수가 쫓아내도 이건 민주당의 공이다가 인정돼야 되는 거죠. 개파 관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김무성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몰아내기에 또 나설 수도 있겠네요. 이명박계는 윤석열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선이 넘어섰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명박이 내보낼 겁니다.
일정 정도 버텨주겠죠. 자기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주주 아닙니까 따지면은. 근데 못 막는다 싶으면은 이명박이가 벼랑에서 밀어버리겠죠.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부산에서 출마 준비를 한대요. 지금 부산 출마 준비 플러스 공식위원장 지금 다 노리고 있는데 네. 이 검사 쪽이랑 좀 충돌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갈등의 소지가 있죠. 보통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라든가 보수 진영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번에 김기현이 날려버리면은 윤석열이 친정 체계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고 싶어 하겠죠. 네. 근데 이 현재 대주주가 이명박이다 보니까 네. 그게 가능하겠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일단 이 김태우 공천을 이명박이가 막다가 던졌거든요. 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여기서 참패를 했는데 어떻게 당권 잡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윤석열은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럼 민주당이 생각하는 범야권이 200석 이상이 넘어서 윤석열을 탄핵한다라는 구도보다는 변 대표 생각은 내부에서 분화가 일어나서 보수 내에서 윤석열을 몰아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석 민주당이 200석을 이길 상황이 돼버리면은 여기서 윤석열은 먼저 쫓아낸단 말이죠. 예. 그대로 당하지 않죠 절대.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 보수의 인연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연이 없는 세력인데 인연이 있어도 쫓아내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자기들 밥그릇 챙겨달라고 옳혀놨는데 밥그릇도 못 챙기는 게 보수에 있는 밥그릇 우리가 줄여놨다. 그게 그대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강조되는 게 강서구청장 선거인데 네. 20% 졌다 이거야 20%. 그러면 진짜 200석이에요 민주당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냐고 여기가. 바로 바꿔버리죠. 사실은 부산 같은 이런 좀 과거에 조금 흔들렸던 이 지역 기반이 있는 곳 이런 데 또 흔들리는 게 더 유의미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전국에 이제 이 되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강북구에서 20%는 졌다 얘기는 부산도 위험하다는 얘기죠. 뭐 볼 것도 네.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민주당이나 이제 윤석열을 빨리 쫓아내고 싶은 사람은 강서 선거에 오래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20% 차만 넘기면 자연스럽게 보수에서 윤석열을 정리하러 들어갈 겁니다. 아마 제 느낌은 이재명 대표가 지팡이 짚고 강서 보궐선거에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이 메시지를 잘 던져야 돼요. 메시지를. 메시지를 윤석열 조기 심판론을 내세우고 민주당을 싫어하더라도 여기서 윤석열 같이 끝장내자. 그래서 이거를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투표장으로 오게 하면 이게 뭐 통계적으로 간단하잖아요. 60%가 싫어요. 그러니까 싫어하잖아요. 근데 네. 그중에 30%가 민주당 지지하니까 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30%만 나와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거의 트리플 스코어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걸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색채를 세게 들어가지 않는 저는 이재명 말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게 자꾸 이 총선 승리 얘기하는데 특히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때는 총선 얘기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면 민주당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가 왜 민주당 총선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냐. 그냥 윤석열 심판만 갖다 때려버려야 되는 거죠. 총선 승리까지 가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현재 야당 대표가 총선 승리를 당내에서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아마 당내 그 분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꿔서 놀게 만드는 거거든.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갔네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 통합 민생 정책을 챙겨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변희재 대표님과는 완전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나는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니 영수회담이라는 게 원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래 해야 되는 거죠. 1년째 안 한 이유가 네. 이거 한덕수 총리가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국회 답변한 게 그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구속영장까지 기각이 된 상태에서 또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법에서 다 무죄 받아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그럼 그렇게까지 간다는 얘기는 야당 당대표는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야당을 인정 안 하는 안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일단은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던져는 봐야죠. 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또 안 한다는 답이 나왔어요. 또 안 한다. 피의자여서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는 피의자하고 살고 있으면서 그럼 대법에 가서 무죄 받을 때까지 당대표랑 야당 당대표 대화 안 하겠다는 얘기, 야당 인정 안 한다는 얘기. 그러면
이걸로 정도는 해야죠. 네. 이제 우리도 그럼 여당 인정 안 하겠다, 정부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영수회담 문제는. 뭐 이재명 대표도 안 받을 줄 알고 던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안 받을 줄 알고 던지면요, 안 받았을 때 뭐 할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변희재 대표 생각은 영수회담을 던졌었는데 끝까지 안 받으면 이제는 퇴진 투쟁에 나설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것도 이제 거죠. 단계별로 가서 네. 일단 던지는 과정에서 그게 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이걸 던졌는데 네가 안 받아? 그러면 뭐를 하겠다는 게 좀 나와줘야지 이게 임팩트가 있는데 네. 나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던질 때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네. 안 받으면 뭐 하겠다는 게 없다니까. 근데 이번에 툭 던져서 또 안 됐어. 근데 이번에 어쨌든 그 서신으로 했잖아요. 그 뭐 페이스북으로. 네. 지금 병원 치료 마치면요,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건도 분명하게 해야 돼. 안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1특검 4국조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 2특검 3국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2특검 3국조를 내세워서 영수회담 하고 지금 아마 그럼 5번, 6번째 제안하는데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안 받을 시는 이제 총리 탄핵 정도 가겠다. 한덕수 가고 한동훈하고 그 정도는 암시해 놔야 돼서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탄핵, 한덕수 탄핵 척척 밀고 가는 거죠. 그때부터. 변 대표님이 보기보다 무대포가 아니고 이렇게 단계적 전략을 잘 펼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영수회담을 많이 얘기해놔서 그래.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한 방에 가도 되는데 네. 너무 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정도만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좀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죠. 네. 그러면 그 단계를 밟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달에 한동훈 탄핵, 뭐 12월 달 이제 특검, 쌍특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그 정도 되면은 이 윤석열 정부가 완전 극단적인 위기까지 몰린다. 이렇게 보시는 그리고 아까 거네요. 말했던 강서구청장 선거는 무조건 20% 이상 이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는 보수의 문제니까 이게 터졌을 때 보수가 흔들리고 그러면 결국 윤석열을 쫓아내는데 보수의 힘으로 쫓아내느냐 그게 아니고 민주당이 결국 칼을 써서 어쩔 수 쫓아내느냐에 따라서 이건 총선 결과 달라지게 되는 거죠. 누가 쫓아내는데 더 큰 기여했냐의 문제되거든요. 네. 결국은 변희재 대표님이 지금 장외에서 하고 있는 진보 보수 중도 합작 윤석열 퇴진 운동의 뭐 흐름이네요, 그게 그죠? 그 흐름이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강서구청 강서구 여기서 한번 집회 한번 여기 강서구입니다. 네, 강서구에서 집회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퇴진 집회를. 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단체가 하는 게 좋죠. 촛불태극연합이. 근데 거기 이제 선거법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선거법은 이제 그 후보들 얘기 안 하면 됩니다. 후보 이야기 안 하면 윤석열 퇴진만 얘기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들어간 김에 민주당에서 이제 다섯 물갈이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뭐 이 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동훈 탄핵이나 한덕수 탄핵으로 밀고 갈 때 보면은 네. 다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수박의 문제인데 수박의 그 문제다. 수박을 이재명 대 반이재명으로 보지 말고 윤석열과의 이 투쟁 문제로 보면 한마디로 수박이 윤석열과의 투쟁을 좀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다섯 물갈이를 하기 전에 제대로 윤석열 들이받으면 안 따라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야성에 투쟁성이 없는 네. 사람들부터 몰아내라. 안 따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중에 수박 다섯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 규정을 하지 말고 영수회담 하면 안 받을 테니까 그러면 이 투쟁 선언하고 밀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번에 제가 체포동의안 상황을 보니까요, 이 투쟁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검판사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데 가장 미적거려요. 그래서 투쟁 수위를 올리면 떨굴 수 있어요. 가장 그게 좀 쉬운 방법으로 떨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난번에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문제 있는데 네. 저는 그것도 그냥 덮으면 안 된다고 봐요. 가결에 대한 책임 묻긴 묻되 실제로 날리는 과정에서는 투쟁 수위를 높여가지고 못 따라오게 하는 거. 뭐 예를 들자면은 한동훈 탄핵안 내는데 뭐 또 누가 우선적으로 찬성했는가 어정쩡한다거나 네. 뭐 또 반대한다거나 그럼 뭐 날려야죠 그런 사람. 검사 탄핵안 낼 때 네. 누가 또 네. 어정쩡한 위치를 그 순서대로 딱 취했는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물갈이론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물갈이론이 원래 이 여당에서의 물갈이론인 것은 이 대통령 세력이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50명, 60명 들어가다가 지금 어찌 보면은 MB계한테 막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대통령 세력이 물갈이 못해? 그럼 누가 물갈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대통령 세력 그냥 MB계 들리는 정도만 좀 들어오는 거고. 아마 현역들 좀 챙길 거고 물갈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검사 출신들 영남 쪽에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했는데 이 당권을 그러면은 이 윤석열이 줄 수 있겠냐 거죠. 당권은 완전히 뺏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보궐선거 지고 김기현 대표가 날아간다. 그러면은 뭐 비대위라든가 또는 이 세력 관계에서 당을 주도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현재 MB계죠. MB계다. 예. 구체적으로 인물은 없습니까? 아니 뭐 이재호도 있고 이재호 뭐 MB계들이 나오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로 김기현 정도로 제거해서 수습이 되면 MB계가 잡을 텐데 네. 그걸로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김기현이 힘없다는 거 다 아는데 어차피 김기현은 지금 당대표로 아무 인정을 안 해요. 네. 김기현 치고 누구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윤석열 출당까지 주장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게. 그 윤석열이 출당하는 상황까지 가면은 MB계도 핸들링은 놓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 완전 춘추전국 시대가 그래서 돼버리네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유승민, 박근혜, 최대집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지 윤석열까지 쫓아내는데 윤석열에 빌붙어 있는 MB계가 또 잡는다. 이거 안 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 과거의 의미로서 계보 수장 역할을 하거나 어떤 이 화합제 역할을 할 그런 중진이 거의 없죠. 뭐 주호영이나 정진석 이런 사람들이 역할할 수 있나요? 아니 그 친윤계로 들어와 있는데 네. 어렵고 일정 수위까지는 아마 이재호가 역할할 겁니다. 일정 수위까지. 지금도 이재호다. 그 윤석열이가 쫓겨나지 않을 때까지는 이재호가 역할할 거고. 네. 근데 윤석열까지 쫓겨난다 하면 이재호도 그때는 뭐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때는. 그 전까지 이재호가 좀 하겠죠. 그럼 이제 이 친 MB계인데 이재호, 김무성 정도가 아직도 배후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네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김기현 정도 날리고 자기들이 잡고 윤석열 정도는 붙잡고 가고 싶어 할 텐데 이 수도권 상황이나 태극기 상황이 그걸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홍준표 시장은 어떨까요? 거기는 근데 애초에 세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혼자서 뭐 떠들다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거고. 그럼 현재 제일 센 사람은 이재호, 김무성이네요. 현재는. 만약에 윤석열을 출당을 안 시키고 간다. 네. 그럼 뭐 이재호, 김무성이다 하겠죠. 권영세는 어때요? 친윤이잖아요. 친윤인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구청장 선거를 망쳤기 때문에 네. 이 친윤 세력들은 장재원 같이 완전히 저 MB 쪽으로 양다리 걸친 사람이 아니면 힘을 못 쓰죠. 장재원은 지금 또 MB 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양다리하고 있다.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저 이동관하고 짬짬이 돼가지고 지금. 뭘 알고 있을까? 진짜 궁금합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스타일도. MB계로 다시 복귀했다 보면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할 사람은 현재 국회의원 중에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걸 본인이 다 쳤잖아요. 네. 한 명도 자기는 이제 안 만나겠다. 최경환조차도 날려버렸잖아요. 저는 그거는 너무 과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유영아한테 좀 이건 복을 잘못 받은 게 아닌가. 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죠. 제가 보기도 그런 것 같은데. 친박 중에서 자기 안부도 안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안부를 물어볼 수가 있네요. 그죠? 본인이 감옥에 있었고 연애도 안 해줬는데 안부를 물어보려면 유영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유영아가 딱 사람을 딱 갈라가지고 사람 딱 쫓아내고 이래버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한테 지금 많이 당한 상태라고 봐요.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식의 자명하는 정치가 아니라 중앙정치로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경산에서 네. 어쨌든 총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하여튼 지금 경산에서 압도적인 1위예요. 여론조사상. 네, 압도 1위인데 박 대통령이 너무 세게 나와서 그러니까 친박들을 완전히 그냥 인간 쓰레기로 몰아붙여 놔가지고 만만치 않은 좀 이제 복병을 만났죠. 최경환 부총리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한 행위라든가 그런 일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감옥에 7년 있었는데 네. 박 대통령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이 사람은. 배신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네. 이 지난번 총선 때 진박감별 쌓아가지고 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인터뷰 때 보니까 진박 감별사 한 거 가지고 또 강하게 이제 이 최경환을 좀 디스를 했더라고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이쪽 청선하고 청와대 쪽을 제가 많이 취재하고 있을 때인데 네. 아니 그러면 최경환이 진박 감별사를 하고 다닐 때 본인이 막았어야죠. 네. 아무것도 안 했거든. 뭐 지금 기억나는 게 최경환하고 이한구 전 의원이 진박 감별사의 그 천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한구가 공천권을 갖고 하고 네. 최경환은 돌아다니면서 했었는데 정말 추태였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박 대통령이 하지 말라 그랬어야 할 거 아니냐고요. 그때 가만 내버려뒀었고 이번에 정말 이 박 대통령 인터뷰 중에서 유승민을 자기는 이렇게 공천을 주지 말라는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네. 유승민 공천 갖고 진짜 2주일 동안 이한구하고 유승민하고 완전 그냥 개싸움 벌어져가지고 그렇죠. 그냥 아니 그때 뭐 했냐고 그러면은 그때 중단하라 그랬으면 되는 거고.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한번 찾아갔나? 아니 유승민 의원이 네. 그러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네. 자기 이거는 공천을 자른 것도 아니고 너가 그냥 스스로 내던져 버려가지고 한마디로 광화문 광장에다가 목을 매달아놨어요 유승민을. 네. 네 스스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보기 안 좋겠습니까? 2주일간 그러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김무성이 그 당시에 자기를 만나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 참모들이 연락을 안 해줘서 못 만났다 그러는데 김무성이 그 기자만 만나면은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다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걸 모든 걸 다 자기 친박 참모들한테 좀 뒤집어 씌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받았거든요. 아니 역으로 근데 이렇게 해석은 안 될까요? 유승민, 김무성 내가 구원을 풀 테니까 한번 찾아와. 아니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김무성이 지금 찾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근데 네. 그러면 또 이게 얼마나 웃겨요. 왜냐면 본인은 지금 또 탄핵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아니 김무성은 지금 탄핵의 주범이고 탄핵을 잘했다고 그러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아버린다고 지금 문제가. 뭐 저기 윤석열한테 덮어씌우면 되죠.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스탠스는 그러니까 하도 박 대통령이 이 문어발 스탠스를 했기 때문에 김무성, 유승민 손잡고 유승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스탠스까지는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아니 저희가 이 정도 상상을 하면은 이 권력에 목말라 있는 김무성, 유승민 같은 분들도 이 정도 상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휘청거리면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나오겠더라고요. 그렇게 다 만들어놨으니까. 참, 그 뭐 굉장히 균형감 있는 이 삼각형 스탠스. 네, 뭐 그런 느낌으로 갔어요. 했는데 네. 제가 볼 때 아쉬운 거는 아니 친박 중에서 정말 나쁜 놈도 나는 많이 알지만은 아니 변절하지 않고 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친박 중에 뭐 김경재 씨라든지 저 김기춘 실장이나 근데 친박을 그냥 다 한꺼번에 그냥 싸그리 쳐버리고 또 모든 이 국정농단 책임을 최순실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안종범이가 제일 나쁜 짓 했는데 안종범이 지금 그 사면돼 가지고 정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종범이 주범인데 이제 안종범이 주범 되면 이건 더 큰 문제 되니까 그냥 최선한테 덮어씌우고 끝내려고는 좀 제가 볼 땐 좀 기회주의적인 처사. 근데 박 대통령이 어쨌든 계속 정치적 양력을 행사하고 싶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뭐 이해는 하지만 뭐 저랑은 좀 스타일이 안 맞더라고 일하는 방식들이. 스타일은 다르시더라도 이제 반윤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윤석열은 안 까는데 한동훈은 또 깝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인정한다 보수로서. 근데 왜 한동훈 같은 놈을 법무장관을 줬냐 이걸 문제제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김기춘 실장이나 우리 김경재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 다시 복귀해서 친박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죠. 정치할 사람들은 아니고, 네,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이제 물론 이제 박 대통령을 원로를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친박들 뭐 윤상현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한 것 같은데 친박 정치인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친박 전체를 그냥 다 제가 그 신문 보일 때는 다 친박이 망쳤고 자기는 몰랐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 저기 변희재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언급한 정치인들은 다 살아있는 정치인 같습니다. 이재호, 김무성, 유승민, 최경환, 또 윤상현.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나중에 윤석열 뒤에서 칼을 누가 제일 먼저 꽂을까 했을 때 저는 윤상현이 가능성이 높다. 우리 윤상현 스픽스의 의학을 쫓아가 한번 해볼까요? 윤상현 씨는 네. 충분히 이제 잘 돌아서기 때문에 어느 매치하고도 잘 어울리는 하나의 장점이 있죠.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윤석열을 쫓아내야 되니까 네네. 그때는 좀 윤상현 씨가 좀 칼을 써야죠. 네. 해야지.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집중적으로 10월 11일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이 진다는 가정하에서 범보수 세력이 어떻게 분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희재 대표님의 취향도 거기에 좀 투영돼 있죠? 저는 이제 이왕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윤석열을 쫓아내겠구나 보수들이 네. 했을 때 신속하게 최대집 이현주 정도를 빨리 앞세워가지고 내부 정비를 빨리 하는 게 이 당이나 국가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근데 재밌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김무성, 뭐 이재호 참 재밌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참 살아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참 잘 안 죽네 진짜. 야, 참 대단한 생명력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작도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는 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댓글이 잘 안 올라가가지고 제대로 못 읽어드렸습니다. 네. 다음부터 좀 더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또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네. 이번 주에 아마 이 중국 해외 매체에서 태블릿 PC가 또 달아질 거고. 네네. 이거 재밌는 게 일본 보수 지식인들이 연락이 자주 와요. 네. 이 산케 기사를 본 다음에 윤석열이가 이렇게 조작을 했었냐. 그러면서 윤석열하고는 이제 다 빼먹었다. 이 손절하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본 매체에다가 이제 이번 주에 기고를 하려고 그래요. 네. 일본 보수는 윤석열을 버려라. 그래서 일본 쪽에서도 윤석열이 아마 일본을 믿을 텐데 일본 쪽에서도 윤석열 손절 여론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좀 꼬였는데 이번에 그 슬로바키아에서 또 친러시아 정권이 들어서 버렸고 네. 미국은 또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을 앞장서고 있고 지금 바이든 지지율 폭락한 거 완전 아시죠? 끝장났고 해서 윤석열은 지금 국내적으로 완전 코너로 몰려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윤석열 치면요, 그거 완전히 그냥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보기 싫은 분들 올해 말까지만 좀 예, 아주 좀 재밌는 일 많이 벌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희재 대표님하고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